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그쵸? 제가 스미더스라는 이름으로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사 문제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참고하셔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사 문제 관련해서 다양한 시각이나 뭐 분석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채널도 이용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스미더스라고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채널이 하나 뜰 겁니다. 네, 그거 보시면 될 텐데 뭐 자랑할 만한 건 아니고 그냥 참고 삼아 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분석 시각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참고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그 7강 중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하로 나눠 가지고 지금 상편, 중편, 하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시당초 그 1, 2, 3으로 하든지 할 걸 그랬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상중하로 하니까 너무 이제 이게 옛날스럽잖아요. 이게 말이 약간 좀 너무 노티나고 그러니까 이게 괜히 상중하로 했다 하는 후회도 좀 생기고 뭐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이미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 어쩔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심심한 유감을 표현해 봐야겠다. 전 그렇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교환 기능까지 했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선거의 기본적 기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그 선거의 기능 중에 민주적 경쟁 선거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선거의 기본적 기능.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 충원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선거는 정부 공직을 정치적으로 충원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국민투표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투표는 주로 뭘 하냐면 누구를 뽑는 게 아니고 뭐 헌법을 바꾼다든지 하는 그 좀 큰 어떤 국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국민투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일반적인 선거라는 건 대체로 누굴 뽑는 절차, 그러니까 대의정치에서 대표자를 뽑는다든지 하여튼 누굴 뽑는 절차를 이제 보통 선거가 맡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충원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하죠.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하고요. 뭐 장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임명직 공무원이 됩니다. 그 대통령제에서 장관은 임명직 공무원이고 내각 책임제에서 장관은 선출직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장관을 하려면 의회 의원이 돼야 되고, 물론 이제 무조건 의회 의원이 장관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원이 아니더라도 장관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각제에서.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의원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제 뭐 저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냐, 예외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민원 내지 마시고요. 제가 요즘 민원 때문에 아주 노이로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날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또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또 조금 좀 자괴감도 느껴지고 그래요. 차라리 그냥 다 관두고 다 때려치고 어디 가서 그냥 유튜브나 하면서 그냥 소설이나 쓸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 하여튼 좀 심사가 좀 복잡합니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이제 우울증 겪는 사람도 꽤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약간 그런 증상인가 싶기도 하고, 괜히 또 약간 염세주의적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또 막 기분도 깔아앉고 좀 다운도 되고 막 좀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이 밉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뭐 저를 늘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미울 턱이 있겠습니까? 다 제 부덕의 소치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정치적 충원 기능이 있다는 것이고, 그 선거는 다양한 공직 후보를 국민들이 선출을 해서 정치에 충원하는 가장 일반적인 정치 과정.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위로 밀어 올리는 거죠. 괜찮은 사람들을, 인재들을 소위 말해서 뽑아가지고 위로 밀어 올리는 과정이 바로 이제 선거의 기본적인 기능 과정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정부의 형성과 통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선거제도와 선거 결과는 정부 구조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공무원들이 싹 이제 뭐랄까, 공무원들이 잘리는 건 아닌데, 이 새로 집권한 정부의 정책에 협조적인 공무원들로 교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직접 보고 듣고 경험을 한 건데, 탈원전 관련해 가지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기존에 있던 이제 원자력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다 한직으로 밀려나고, 기존에 이제 에너지 분야나 원자력 담당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 원자력 파트로 와가지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자력 관련 부서는 일종의 엘리트 코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승진도 잘 되고 또 한수원, 한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공무원 그만두고 나면 이제 거기 새로 취업하기도 쉽고, 또 이제 그 관련 이게 뭐 소위 말해서 기관들, 또 산하 단체들 이런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공무원들이 소위 말해서 좋아하는 그런 보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대적으로 이제 갈려 나가면서 그쪽에 있던 공무원들이 대대적으로 소위 말해서 뭐 숙청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자괴감을 느끼게 되죠. 아무래도 그런 일을 겪게 되면. 그런데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또 자기를 거기에 넣어준 그 사람들에게 충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 민주당 쪽 사람들에게. 그래서 거기에 충성을 하다 보면 이제 국가가 결국에는 누가 손해를 보냐? 결국에는 그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세금이 날아가고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게 바로 그 때문이고요. 이건 뭐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거니까. 사실 뭐 이걸 어떻게든 이제 포장을 좀 해보려고 뭐 수소 경제니 뭐니 뭐 이런 말씀 많이들 하셨는데, 그게 다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현실성이 없는 걸로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현 정부에서 수소 경제를 워낙 밀다 보니까 수소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건 여담이니까 조금 길게 이 배경 설명을 드릴 텐데, 수소차 있지 않습니까? 수소 경제. 이게 현대자동차에서 2017년, 18년도에 굉장히 이제 좀 드라이브를 하고 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에 어필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현 정부에서 이걸 받아다가 정부 정책 기조를 만들고 하는데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 수소 경제를 달고 살았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누구도 수소 경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수소차에 대해서도 뭐 그때는 한 2년 전에는 앞으로 수소차 모델이 막 쏟아져 나올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새로 나온 모델도 없습니다. 제 지인이 이제 현대차 쪽에 일하시는데 그분 말에 따르면 향후 한 10년 동안 수소차가 새로 나올 모델은 계획된 모델이 지금 없다고 합니다. 그냥 화물차 하나 정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승용차는 아예 없대요. 수소차가. 그 말은 뭐냐?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짧은 기간 동안 왜 그렇게 됐냐? 거기에 이제 현대차 내부에 알력 관계가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 보통 이제 산업부에서 예를 들어서 수소 경제를 한다, 수소차를 한다 그래서 뭔가 수소차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산업부 공무원들이 그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관련 업계 쪽에 이제 요청을 해서 야 니네가 만들어서 우리한테 좀 보내줘라. 그럼 우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할게. 왜냐면 뭐 산업부 공무원들보다는 현대가 더 잘 아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사업을 갖다가 뭐 너무 이렇게 띄우거나 부각시키는 거는 그 기업의 내부 속사정에 의해서 그 기업의 이제 특정 집단이 그걸 갖다가 좀 띄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현대 같은 경우에 수소차 문제가 2017년 18년에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여기에는 현대차 내부에 그 내부 투쟁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정몽구 회장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정의선 사장이 있잖아요. 지금 회장이 됐는데 그게 이제 정의선 씨가 이걸 물려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있었냐 하면 정몽구 회장 밑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측근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의선보다는 선배고 나이도 많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권력자들이 소위 말해서 그 정의선 씨는 이제 전기자동차를 주로 밀고 있었다고 해요. 미래는 전기자동차다 해가지고 전기자동차를 미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전기자동차가 대세가 될 경우에 이 이제 정몽구 회장의 오랜 측근들이 담당하고 있던 사업 분야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측근들은 주로 뭘 하냐면 내연기관 자동차들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솔린이나 뭐 석유를 태워서 가는 자동차들 있잖아요. 그 내연기관. 이게 사실 큰 문제인데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가 대세가 되면 그 내연기관인 일반 엔진 쪽 파트들은 엔진이나 이제 변속기 쪽 파트들은 사실은 회사에서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에는 전기 모터, 배터리 이런 게 필요하지 내연기관에 이제 엔진이나 변속기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파트들이 다 잘려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잘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관여를 수십 년 동안 회사 일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관계를 맡고 관여하고 있던 하청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 엔진을 생산한다든지 그쪽에 부속을 생산하는 하청업체들도 다 잘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밑에 있던 식구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몇천 명이 그냥 순식간에 권력 교체, 레짐 체인지가 되는 건데 그 하청업체들이 단순히 하청업체 뿐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본인이 몇 년 동안 수십 년을 일했으면 그 차명으로, 예를 들어 이명박 씨가 다스 갖고 있듯이 차명으로 현대차의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간부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들의 이제 어떤 그 이해, 어떤 경제적인 이권 이런 것들이 다 작살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현대차 내에서 이제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걔들이 갖고 온 게 수소차였던 거죠. 수소차는 그래도 아직까지 수소 엔진이라는 걸, 그 내연기관에 이제 엔진이라는 거를 써야 되니까 그걸로 시간을 좀 벌어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이거 친환경이다라고 밀어붙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뭣도 모르고 그걸 덥석 물어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 넥소라고 하는 수소차 가격이 7천만원짜리 SUV인데 그 정부 보조금이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넥소는 3,500만원짜리 SUV라는 얘기거든요. 그 국민 세금으로 그거 사용자들한테 그 차 한 대씩 사주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수소차가 수출이 되겠습니까? 우리만 쓰는 수소차 같으면 이게 수출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수소를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수소를 넣을 겁니까?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수소 충전소가 제가 알기로는 열 몇 곳, 20곳이 채 안 되고요. 서울 지역에서는 이게 원래 3곳인데 2곳이 고장나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2곳도 수리를 하고 있는데 한 번 고장나면 여기 수리 비용만 한 1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쉽게 고치지도 못해요. 서울 시내 제가 알기로 여의도 국회에 수소 충전소가 멀쩡한 게 하나 있고 그게 답니다. 그러면 수소차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주유소나 들어가면 안 되고 여의도까지 가서 국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소 가스를 충전을 해야 됩니다. 이거 폭발성 높은 위험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걸 다 떠나서 다른 나라들은 수소차를 안 해요. 거의. 그러면 우리가 수소차 생산해가지고 이걸 수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면 수소 충전소도 거기 세워줘야 되는데 이게 뭔 짓입니까? 그러니까 수출도 못하는 거를 잔뜩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조용하죠. 왜냐면 자기들이 봐도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현대차 내부에서의 어떤 그 권력 투쟁도 2019년 초반에 정의선 씨가 그 수소 밀던 것들 다 싸그리 다 이제 해고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임원진에서 몰아내고 한직으로 보내고 쫓아내고 이래가지고 정리를 마무리했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더 이상 수소 안 한다. 그러니까 수소차를 밀던 문재인 정부만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거죠. 이런 내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쪽 문제들이 다 이런 어떤 그 내부적인 권력 투쟁이나 내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 무조건 찬양을 할 수만은 없어요. 야,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놈의 수소차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를 하고 허비를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수소차 산 사람들도 앞으로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실 거예요. 왜냐면 안 팔리거든요. 왜냐면 누가 충전소도 제대로 없는 걸 중고차를 왜 삽니까? 그러니까 중고차도 안 팔릴 테고 뭐 신모델도 안 나오고 정비하는 비용만 잔뜩 들어가겠죠. 그런 상황인데 또 수소는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수소를 가장 값싸게 만드는 방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물을 전기분해 해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게 가장 값싼 방법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제 원자로에서 무한한 전기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걸로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를 만들 수 있거든요. H2O니까 물은. 근데 그거 말고 수소를 대량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LNG 가스 있잖아요. 천연가스. 그거를 화학적으로 이제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LNG를 갖다가 전기분해를 하든 화학분해를 하든 해서 수소를 만드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진 수소를 가지고 차를 몰면 그거는 수소차가 아니고 LNG 차잖아요. 결국엔 LNG 가스만 더 소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LNG 가스는 공짜냐? 아니죠. 당연히 수입하는 겁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LNG를 국가 단위로 그렇게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카타르하고 뭐 미국 이런 데서 생산하는데요. 러시아하고 천연가스를.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만 국가 단위로 많이 구매한단 말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공급을 받으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국하고 일본만 국가 단위로 많이 사니까, 그러면 니네들이 많이 사니까 생산 국가들이 할인을 해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가격을 더 올리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LNG를 많이 사고 많이 의존할수록 가격만 높아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LNG 계통에서 유통을 하는 회사는 SK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다른 회사도 몇 개 있습니다. 뭐 포스코도 있고 뭐도 있는데 가장 많이 주도적으로 하는 건 SK예요. 현 정부 들어서 SK가 상당히 급성장을 했죠. 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현 정부하고 SK하고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고 밖에는 의심이 안 되는 겁니다. 탈원전하면서 LNG 발전소가 또 확 늘어났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 텐데 탈원전을 하고 나서 태양광이 많이 늘어났지 않냐, 태양광하고 풍력이 늘어났지 LNG가 늘어난 건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그 태양광 발전소하고 풍력 발전소를 갖다가 설치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소를 10만 킬로와트짜리를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백업 발전소로 LNG 발전소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10만 킬로와트짜리 하나 노는 거를. 무슨 얘기냐면 태양광이 늘 24시간 365일 10만 킬로와트를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밤에는 못하니까. 그러면 밤에 LNG 돌려가지고 그걸 보충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전되니까.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게 유럽에서도 그렇게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발전소를 2개 세우는 거잖아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원자력이 위험하다, 두렵다 이러면서 정작 하는 짓은 돈을 2배로 쓰는 이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들,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정부와 군인 사이 뭐 경제와 균형의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사실 현 정부에서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정부 욕을 대놓고 하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그 선거의 기능으로는 대표성과 정당성 제공이 있습니다. 아까 앞쪽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선거가 공정하고 경쟁적으로 치러진다는 전제 하에서 선거는 그 후보의 선출 과정을 통해 대표성을 제공합니다. 이건 소위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는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 바보짓을 해도 일단은 정통성 있는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대표성과 정당성의 기능이야말로 선거제도가 갖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과거에도 그 수많은 그 정통성의 문제 때문에 수많은 비극이 생겼죠. 예를 들면 선조식의 임진왜란이 발생을 했는데, 선조가 이제 그 서자 출신이거든요. 적자 출신이 아니고 본계도 아니고 반계 출신입니다. 조선왕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늘 정통성에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나고 나서 여기저기 도망을 다녔잖아요. 그리고 이순신은 잘 나가지. 이러니까 왕이 왕으로서의 어떤 취급을 본인 스스로 되게 컴플렉스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이순신을 좀 과도하게 이순신에 대해서 이제 그 공격을 하고 이순신을 괴롭히고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순신은 신하는 칭송받고 추앙받는데 왕은 완전히 왕도 아닌 것처럼 세자보다도 못한 존재로 격화가 되니까, 물론 자기가 도망다닌 것도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영모 사건도 그렇고, 우리가 기억하는 이제 그 예송 논쟁, 그 상복을 며칠 입냐, 이것도 그 상복을 며칠 입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복을 며칠 입냐에 따라서, 한 달 입냐, 일주일 입냐, 사흘 입냐에 따라서 현재의 국왕의 정통성, 현재 국왕이 정통적인 그 뭐 정통성 있는 왕이다 아니다가 이제 결정되는 문제라서 예송 논쟁 때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거고요. 모든 게 권력의 정당성하고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영조 임금조차도 처음 갓 집권했을 때는 뭐 무슨 자기 형을 독살을 했네 이래가지고 얼마나 정통성에 시달렸다고요. 그거 그냥 당사자 아니면 모릅니다. 왜냐면 정통성이 없다 싶으면 바로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성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제 과거 권위주의 시대 때는 이제 왕조국가 때는 하늘에서 내렸고, 그 다음에 역성혁명이 아닌 다음에야 이제 이전 왕의 뭐 적장자다, 또는 이제 이전 왕의 정당한 후계자다, 이런 것들로 이제 정통성이 담보가 됐고, 현대 사회에서는 권력의 정통성을 담보하는 건 이제 선거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선출이 되면 그 사람의 임기는 보장이 되는 뭐 그런 거라고, 그런 걸로 이제 정통성이 부여가 되는 뭐 그런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 이제 선거의 기능 중에 정책평가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현 정부의 각종 정책 수행에 대한 공과를 투표를 통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정부가 잘 못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잘 못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공천한 사람들이 대부분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재신임 또는 뭐 중간평가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이러한 투표 결과는 당연히 차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선거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이 참패했다 총선에서 이러면 국민들이 탈원전 정책이다 우리가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이거 정책 바꾸자, 이제 침통해서 이제 이 정책들을 조금 친화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보수 정당하고 뭐 연립 정권이나 또는 뭐 같이 협치를 갖다가 좀 추진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네. 그렇게 합니다. 또 그래야 지들이 사니까.
하여튼 뭐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 따라서 선거는 정책적인 환류, 피드백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국민들이 졸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앞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피드백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정치 사회화 기능, 정치 교육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출마하는 후보든 아니면 유권자든 간에 정치를 새롭게 공부를 하게 되고 이게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게 다시 익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및 각종 공직 후보들은 그들의 선거 유세 과정에서 정치적 토론과 평가, 다양한 계몽 활동 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정치 교육과 정치 사회화를 유도하고 그 후보 자신도 배우게 됩니다. 선거제도의 규범과 절차를 경험하고 잘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정치의 가장 효율적인 교육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참여하면서 동시에 배운다는 거죠. 사람은 평생을 가면서 배워야 되는 존재니까 뭐 그런 것이겠지요.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선거의 또 다른 기능이 정치적인 통합 기능이 있습니다. 선거는 국민들 사이에 다양하게 분산된 정치적 욕구들을 어느 정도 하나로 집약하고 통합시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정당 후보자마다 다양하게 대표하는 정책 공약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 관련 지역구 주민들이나 또는 정책 간담회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의 제보 또는 유권자들의 민원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민원들이 이제 절충점을 찾아서 하나의 공약으로 이제 집약이 됩니다. 뭐 에너지 공약이면 하나의 에너지 공약, 그다음에 병역 문제 같으면 병역 문제, 그다음에 복지 관련 공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노인 복지를 좀 더 많이 해달라 또는 뭐 이제 애 키우는 집에 좀 더 복지를 많이 해달라 이런 것들이 예산의 문제, 정책의 문제, 또 지금 하고 있는 것 중복성의 문제 이런 것들로 다 검토가 돼 가지고 조율이 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해가지고 조율이 되니까 집약되고 통합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가 당선이 되고 하는 과정들이 이제 정치적 통합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선거제도의 구분입니다. 다시 제도를 나누면 아까는 이제 유형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선거를 나눠서 봤고 지금은 이제 제도상의 구분을 보는 건데요. 첫 번째 직접 선거와 간접 선거가 있습니다. 이건 선거 방법에 따른 구분인데 직접 선거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 아까 대의원 제도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간접 선거는 국민들이 먼저 공직 후보에 대한 선거인단을 뽑고 이 선거인단이 다시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의원 제도가 과거 한국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장충체육관에 모여가지고 한 300명인가 500명인가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물론 출마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혼자 출마하시는 거고 여기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았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 다른 후보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안 되겠죠 당연히.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선거 목적에 따라서 총선거, 재선거,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총선거는 그 선거권을 가진 모든 일반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해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이건 보통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걸 보통 총선거라고 부르죠. 대통령제의 경우 총선거를 의미하는 국회의원 선거는 그래서 이제 총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선 총선이라고 하는데 대선은 대통령 뽑는 선거를 대선이라고 하고 총선은 이제 그 국회의원 뽑는 거를 총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직전에 치러지며 의원 내각제의 경우에는 의회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총리가 불신임되거나 의회가 해산되면 바로 총선거 일정을 잡아서 총선거를 시행을 합니다. 대다수의 국가는 총선을 통해서 전체 의원을 새롭게 선출하고요. 일부 국가는 의회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의원의 절반 혹은 일부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운영합니다. 이거 일본도 그렇고 미국, 필리핀 등 상하원이 나눠져 있거나 이런 나라들이 주로 이런 제도를 쓰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하냐면 내각 의회가 해산되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의회가 해산될 때 국회의원이 다 해산해버리면, 그러면 그 사이에 만약에 전쟁이 생기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일 처리를 누가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일부만, 그러니까 이제 임기를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 3분의 1만 새로 뽑고 또 3분의 1만 새로 뽑고 이러면 이렇게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선거를 그만큼씩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연속성을 채우는 형태입니다. 이게 보통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이걸 많이 이렇게들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의원들이 곧 행정부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보자. 그 다음에 재선거, 리일렉션이라고 하는 재선거가 있는데, 총선거가 실시된 이후 당선 무효나 선거 자체의 무효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다시 실시되는 선거제도를 말합니다. 이건 그냥 그야말로 이제 재선인데, 한국의 경우 당선이나 선거 무효 판결, 그 다음에 당선인의 임기 개시일 이전의 사망, 그리고 피선거권의 상실 등의 경우에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보궐선거하고 재선거의 차이는 뭐냐면, 그 재선거는 그러니까 앞에 만약에 어떤 국회의원이 해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습니다. 당선 무효나 선거 자체가 무효 판결을 받게 되면, 또는 이제 임기 개시 이전에 사망을 하게 되면 임기 4년이 그대로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선거는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재선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임기 4년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걸 재선거라고 하고, 보궐선거는 뭐냐면 중간에 의원이 죽었거나 대통령 하여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남은 임기를 이어가는 걸 말합니다. 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로 당선된 사람이 이 사람의 남은 임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임기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선 선거가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앞선 선거가 인정이 안 되는지 이런 차이도 있고요. 의원이 직책을 사퇴하거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선거제도를 보궐선거라고 합니다. 대개 1인 선거구의 경우 의석이 공석이 발생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요. 다석 선거구의 경우에는 결혼이 발생했을 때 의원직을 대신할 대리인을 총선 때 함께 정해놓고 그 직책을 대신하게 하기도 한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거구에 여러 명의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백업을 세워놓는 건데, 우리는 이런 경우가 아니니까. 또 이런 제도가 이제 그렇게 흔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이건 선출 방법에 따른 차이인데, 다수대표제는 선거구에서 총 유효 투표의 다수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제도. 이건 반장 선거 같은 거, 일반적인 국회의원 선거가 이런 거죠. 이걸 단순 다수제, 절대 다수제라고도 하는데, 그냥 많은 표를 얻으면 당선. 가장 투표의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에. 이런 거고, 비례대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정당이 부딪힐 경우에 이 정당이 획득한 투표 수에 따라서,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 그러니까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로 후보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미리 지정이 되고 1번부터 30번까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특정한 지역구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정당이 전국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의 한 40%가 됐다 그러면 그 40%의 지지를 얻은 정당은 1번부터 한 4, 5번까지 한 3번까지 당선되는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은 지역구는 없지만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이걸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겁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잘 아실 테고. 그 다음 구분하는 게 이제 선거구제에 따라서, 이게 좀 복잡한데, 선거구제도에 따라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나뉩니다. 이거는 뭐냐면,
소선거구제부터 말씀드리면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후보만이 선출되는 선거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1등만 당선되는 거. 장점은 한 사람에게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의 선택이 신중해집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정치 교육 수준이 낮아도 투표 방법이 단순하기 때문에 선거제도와 목적을 이해하기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들면 이 사람만 찍으세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유권자가 후보자의 인물과 식견을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역이 워낙 좁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온 사람들이 빤하니까. 각 지방의 실정과 지역 주민의 의사를 잘 아는 후보가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당선된다는 얘기죠. 뭐 어디든지 그렇지만 그 가장 많은 표를 얻는 사람이 당선된다는 걸 전제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정치를 공고히 하고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아서 양당제를 육성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정당에서 후보로 나와 본들 당선 안 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짜잘한 정당들이 야 우리도 한번 후보 내볼까 이런 시도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좀 경제적으로 선거가 진행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반드시 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망상에 젖는 사람들이 선거 칠 때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를 하다 보면 뭐 대통령 선거도 아예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허경영 같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뭐 이상한 정당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자기 공천해 가지고 이렇게 막 출마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스님도 나오시고 목사도 나오고 막 그런 식입니다. 국회의원 해보겠다고. 좀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뭐 0.3%, 0.1% 이렇게 지지받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가족들이나 뭐 지인들만 투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거구가 매우 협소해서 선거 자금이 적게 듭니다. 그 다음에 선거 관리가 용이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따라다니면서 이제 감시하기도 편하고 한 부분들이 장점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득표율과 의석 비율에 커다란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51대 49로 1등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 49%는 49%의 지지와 표는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이거 아깝잖아요. 그 다음에 이 51%에 대해서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1%가 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들이 흔들어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세력가나 현직 의원에게 보다 유리하며 정치 시인에게는 불리합니다. 왜냐면 아는 사람이니까, 아는 얼굴이고 아는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또 나왔나 보다 해서 그냥 찍어주는 거죠. 또 그 사람이 기존에 그 지역구에 뭐 업자들이나 또 유력한 사람들하고 관계 가졌던 이제 스킨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걸로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인지도 측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가 강화돼서 전국 대표가 아닌 지역 대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이 선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역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1등이 됐기 때문에 원래 국회의원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원래 지역의 일을 담당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의원이 하는 일이고요. 원래 나란 일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으로 뽑혀서 국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국가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고 법안을 만들고 하는 게 원래 국회의원 일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어떤 지역에서 이제 뽑혀서 국회의원이 되면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거를 더 많이 신경을 써요. 왜냐면 인지상정이라고 자기가 이 지역에 잘 보여야 다음번에 또 선거에 나왔을 때 당선이 될 테니까 미리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욕할 수는 없는데 이러다 보면 그냥 국가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마치 그 지역의 대표를 뽑아놓은 것처럼 이제 비효율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죠. 왜냐하면 1번 아니면 1등 아니면 2등인데 A 아니면 B인데 보통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누굴 뽑아야 되냐, 뽑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다. 소선거구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럼 중대 선거구제는 어떠냐?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다수 후보자들이 선출되는 선거제도로서 흔히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5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라고 지칭합니다. 중대선거구의 경우는 소선거구제와 장단점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앞선 소선거구의 장점이 중대선거구에서는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거죠. 특히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의 장단점을 모두 통합한 것이 중선거구제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 좋아야 되는데 장점, 단점 모두 통합되니까 장점이 많을 것 같지만 단점만 모이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제 현실이라는 게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걸 악용하려고 들다 보니까 잘하자고 뭔가 정책을 만들었는데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거고, 그 기표, 표기 방법에 따라서 단기 투표제와 연기 투표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자는 이제 기록한다의 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기록하냐 아니면 연이어서 여러 가지를 기록하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의 방식에 따라서 표시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단기 투표제는 말 그대로 투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만을 선택하는 표기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투표제는 다수 대표제에 입각해서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명만 쓸 수 있는 거고, 단 모든 다수 대표제 소선거구제가 반드시 단기 투표제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안에 뭐 비례대표, 뭐 이제 정당 지지라든지 이런 걸 다 항목에 다 같이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비교적 가장 단순하게 대표제를 선출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여기 찍어라, 또는 뭐 찬반을 표시해라, 뭐 이런 식이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사람 이름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문으로 쓰든 뭐 영어로 쓰든 간에 그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성이나 이름이 같을 경우가 있거든요. 둘 다 단아가예요. 물론 이제 뒤에 이름은 다르지만 이럴 경우에는 그 풀네임을 쓰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름까지 풀네임까지 같은 경우는 잘 없을 테니까. 하여튼 이제 그렇게 직접 쓰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보통 투표하러 들어가서 일본 사람 이름은 한문이니까 보통 기존에 아는 이름, 기존의 후보자 이름을 자기는 머릿속에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신인 경쟁자 또는 신인의 어떤 이름이 생각이 안 날 경우에는 기존에 아는 사람 이름을 적는 경우가 꽤 많대요. 부동층 같은 경우에. 이러면 이제 이게 그런 기표 방식 때문에 오히려 되던 사람이 하던 사람이 계속 당선되는 이런 부작용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장 찍는 방식으로 바꿨고, 그게 또 뭐 말들이 많죠. 뭐 전자 개표는 한 해 만에 이래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기 투표제가 있는데, 소속 선거구에서 정해진 숫자만큼의 후보에게 기표하는 방식 또는 선호 투표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는 중대 선거구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투표 용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기호 1번부터 뭐 12번까지 있을 경우에 이 중에서 뭐 우리 투표 지역구는 6명을 뽑아야 되니까 이 중에서 6명한테 마음에 드는 6명을 골라 주십시오 라고 하면 1번, 4번, 5번, 뭐 7번, 8번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해서 찍는 거예요. 6개를 로또 찍듯이.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뭐 표를 얻은 사람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선발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연속적으로 기록한다고 해서 연기투표제라고 하는 겁니다. 연기투표제는 유권자들의 선호도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기투표처럼 1등부터 5등까지가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취합하게 되면 그래도 이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구나 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투표 방식을 진행하고 이제 대선거구제로 중대선거구제로 하게 될 경우에는 정의당이 반사이익을 많이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정당이 몇 개 안 되니까 보통 자한당,
민주당, 그 다음에 정의당 하나 주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 하지 말고 소선거구제로 그대로 가자라고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게 기존의 양당이고요. 그 단기 이양식 투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의석 산정에 기여하지 못한 표, 즉 잉여표나 사표를 투표자가 표시한 선호도의 순서에 따라 다른 후보자에게 이양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주로 정당 명부제나 비례대표제에서 많이 활용되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거를 써서 하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방식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대형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또 단시간에 이제 확인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도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중편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하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